한양성 북촌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였던 허진사 댁의 명성은 이제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는 드넓은 기와집에 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지만 지금 그곳에 남은 것은 쇠락의 기운과 깊은 한숨뿐이었지요. 허진사는 본래 심성이 어질고 학문이 깊었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둡기 짝이 없는 선비였습니다.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서툴렀고 사람 좋은 성품 탓에 교활한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지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상단일은 사기를 당해 망했고 믿었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부르는 가세를 급격히 기울게 만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선산과 낡은 기와집 그리고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유일한 아들 허도령이 몇 해째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병의 원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가 허하고 마음이 약해 생긴 병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뿐이었지요. 한때는 총명하고 기계가 넘쳤던 아들이 이제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겪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에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허진사는 텅 빈 곳간을 한번 둘러보고 아들이 누워있는 안채를 한번 바라보고는 마당의 툇마루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한숨 소리는 낡은 기와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집 전체를 더욱 음울하고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아내인 윤씨 부인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곱게 자란 뼛속까지 양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난은 견딜 수 없는 수치였지요. 예전처럼 하인들을 부리기는커녕 이제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거친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신경질과 한탄은 이미 기온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저와 함께 죽어주시지요. 그녀의 울음 섞인 원망이 허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위로할 말도 기운을 차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 것만 같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허진사 댁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 대신 절망과 한숨만이 가득한 죽은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조차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어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은 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운명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희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허진사 댁의 시간은 그저 더 깊은 나락을 향해 느리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허진사가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고 있을 때 낡고 삐걱거리는 대문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어린 소녀 하나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걸치고 얼굴은 때 국물로 시커멓고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거지 소녀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허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집안 형편에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은 굶은 듯 기절한 채 미동도 없는 소녀를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부축하여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와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는 아내에게 말해 겨우 남은 쌀로 묽은 죽 한 그릇을 쑤어 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녀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원령.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죽 그릇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진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그릇째 들고 마시기 시작했지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소녀의 몸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허진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다음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진사 댁의 마당과 집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와본 집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녀의 눈은 남루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게 맑고 깊었으며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원령은 다시 허진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돌하고도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래, 무엇이냐? 이 댁은 망할 집입니다. 무엇이라? 허진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떠나는 집입니다. 원령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의 기둥인 대감마님은 마음이 떠나 있고 안주인마님은 희망을 떠나보냈으며 도련님은 삶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도 흩어져 떠나고 있으니 복인들 어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르고 썩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허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거지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신의 집안 형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왠지 모를 서늘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허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원령은 허진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차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와 흩어진 마음들을 쓸어 담고 마른 곳에 물을 주고 썩은 것을 도려낸다면 이 댁에도 다시 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령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는 허진사 자신이 잃어버린 지 오래인 강한 생명력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허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 기묘한 거지 소녀에게서 마지막 동아줄 같은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령의 당돌한 제안에 허진사는 휩싸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사정을 정확히 꿰뚫어본 소녀의 비범함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정체 모를 거지 소녀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아들 허도령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용하다는 의원 하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의원은 평소처럼 허도령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도련님의 몸에는 이렇다 할 병의 근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맥은 약하나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허면 도대체 제 아들의 병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허진사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의원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도련님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듯합니다. 오랜 시간방 안에만 갇혀 세상과 단절되다 보니 삶에 대한 의욕과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지요. 마음이 죽어가니 몸도 따라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제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께는 새로운 활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거칠지만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약이 될 것입니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운을 곁에서 계속 쐬다 보면 도련님의 다친 마음도 서서히 열리고 꺼져가던 삶의 의지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말을 듣는 순간 허진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령이었습니다. 거칠지만 건강한 생명력, 굳은 일도 마다 않는 씩씩함. 모든 것이 원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 점쟁이로부터 가장 천한 기운을 가진 여인과 인연을 맺어야 도련님이 살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들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란 말인가? 허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양반의 체면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모두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진사는 원령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제안을 했습니다. 원령아,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 줘야겠다. 네. 며느리라니요. 원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진짜 혼례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아픈 내 아들의 곁에서 병수발을 들고 말벌이 되어주는 이름뿐인 며느리가 되어 달라는 뜻이다. 네가 가진 그 씩씩한 기운으로 내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줄 수 있겠느냐. 허진사의 제안은 어처구니 없었지만 원령은 그의 눈에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읽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온 고아였습니다. 비록 이름뿐일지라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의지하고 기댈 곳이 생긴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거두어준 허진사의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도련님을 보살피겠습니다. 원령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어처구니 없는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한양에 몰락한 양반가의 이름 없는 거지 소녀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이 훗날 허진사 댁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허진사가 원령을 며느리로 들인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길길이 날뛰며 반대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영감.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도 모를 저 천한 거지년을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인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꼴을 보느니 제 손으로 목을 매는 것이 낫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아들을 살리겠다는 허진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원령은 허도령의 병수발을 드는 며느리라는 기묘한 신분으로 허씨 집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윤씨 부인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지요. 윤씨 부인은 원령을 며느리로 인정하기는커녕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령을 저것 내년 혹은 거지년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그녀에게 떠넘겼습니다.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더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구나. 당장 저 마당의 잡초부터 다 뽑아내지 못할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지 않느냐?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원령은 새벽 일찍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식구들의 옷을 빨아야 했고 거친 장작을 패고 넓은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식사는 식구들이 모두 먹고 난 뒤 차갑게 식은 밥과 멀건 국이 전부였습니다. 잠자리조차 아래 것들이 쓰는 행랑채의 차가운 헛간이 그녀의 몫이었지요. 하지만 원령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씩씩하게 모든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보다 굶주림과 추위가 더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매일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윤씨 부인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힘들다고 울거나 억울하다고 되들기라도 할 텐데 원령은 언제나 맑고 담담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윤씨 부인은 괜히 제발이 저려 더욱 모질게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내년 그 눈빛은 무엇이냐? 지금 이 어미를 능멸하는 것이냐? 괘씸한 것. 윤씨 부인은 원령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령은 매를 맞으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할 뿐이었지요. 그녀의 그런 모습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나약한 윤씨 부인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원령은 생각했습니다. 안주인마님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다. 잃어버린 과거와 초라해진 현실 앞에서
그 슬픔을 어찌할 줄 몰라 내게 화풀이를 하는 것일 뿐.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과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구박이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졌지요. 그렇게 원령은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바위처럼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는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꽁꽁 얼어붙은 허진사 댁의 마음을 녹이는 작은 온기가 되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령은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 집이 왜 이토록 쇠락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는 책에서 배운 풍수지리 지식 같은 것은 없었지만 사물의 본질과 그 흐름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직관력이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마당 한가운데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였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그 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을 잃고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를 향해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듯 그 모습이 음산하기 짝이 없었지요. 원령은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기운이 저 죽은 나무 때문에 막혀 있다는 것을.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맑고 활기찬 기운이 저 거대한 죽음의 상징에 가로막혀 흩어져 버리고 대신 정체되고 탁한 기운만이 집안을 맴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령은 허진사가 홀로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허진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원령은 마당의 고목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세상에 이치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하고 죽은 것은 죽은 것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이 한데 섞여 있으면 서로의 기운을 해치게 되지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저 마당에 고목나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이미 생명을 다한 죽은 것입니다. 저 죽은 것이 집안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 산 사람들의 기운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대신 탁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저 나무를 먼저 뽑아내지 않으면 이 댁은 영원히 쇠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허진사는 원령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목나무는 허씨 가문의 역사를 함께한 조상대대로 신성시 여겨온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었지만 함부로 베어낼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니다. 저 나무는 우리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다. 어찌 함부로 벨 수 있단 말이냐? 대감마님, 진정한 상징이란 살아 숨쉬며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여 현재를 갉아먹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부디 저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싹이 돋아날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원령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허진사댁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었습니다. 허진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앙상한 고목나무와 그 아래 선 당찬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조상에 대한 도리와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령의 말에 담긴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이 그의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문이 붙들고 있던 낡은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진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조상대대로 신성시해온 고목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은 양반으로서 휩싸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나무를 베었다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하지만 원령의 그 확신에 찬 눈빛 또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싹이 돋아날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속는 셈치고 며느리의 말을 따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몇 안 되는 하인들을 불러 마당에 고목나무를 베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씨 부인은 또다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영감, 정말 미치셨습니까? 저 거지년의 말에 홀려 조상님들이 노하실 짓을 하려 하십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요? 그녀는 나무를 베려는 하인들 앞을 가로막고 들어누우려 했지만 허진사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모두 내 책임이니어서 나무를 베어내라. 하인들은 톱과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는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자인해 거대한 몸체가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쓰러지자 늘 그늘져 있던 마당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환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령의 조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거대한 뿌리까지 모두 파내야 합니다. 하인들은 며칠 동안 땅을 파며 썩고 뒤엉킨 나무뿌리들을 캐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굵은 중심뿌리를 뽑아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뿌리가 뽑혀나간 깊은 구덩이 밑에서 콸콸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사용하다가 나무뿌리에 막혀버린 우물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땅속에 갇혀있던 맑고 시원한 샘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우물이다. 우물이야.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한양은 가뭄이 들어 마실 물이 무척이나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허진사 댁에 새 우물이 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맛이 유난히 맑고 시원하며 마시기만 해도 몸이 개운해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이웃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와 물을 길어가며 고마움의 표시로 쌀 한 줌이나 채소 몇 가지를 놓고 가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우물물로 술을 빚으면 술맛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한양의 큰 주막들에서 비싼 값에 물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허진사 댁에 텅 비었던 곳간에는 조금씩 쌀과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세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허진사는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는 우물을 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 역시 더 이상 원령을 타박하지 못하고 그저 놀라움과 어리둥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원령의 첫 번째 지혜는 집안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맑고 풍요로운 생명수를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허진사 댁에 찾아온 첫 번째 행운이자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집안에 작은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원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인 허도령을 돌보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 길어올린 맑은 우물물로 도령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정성껏 지은 밥과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돌보는 것이었지요. 허도령은 몇 해 동안이나 방 안에만 갇혀 지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방 안의 네모난 천장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이 전부였지요. 삶에 대한 아무런 흥미도 의욕도 없는 그의 눈은 늘 공허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원령은 그런 그를 위해 매일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원도 학자도 아니었지만 길거리에서 살아남으며 보고 들은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장터에서는 씨름 대회가 열렸답니다. 황소만 한 사내들이 삿발을 잡고 힘을 겨루는데 어찌나 재미있던지 사람들이 담벼락에까지 올라가 구경을 했다지요. 어제는 광대패가 와서 줄타기를 하는데 아슬아슬하면서도 어찌나 신명나던지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웃었답니다. 그녀는 장터 사람들의 와글대는 이야기, 계절 따라 변하는 꽃과 나무 이야기, 하늘을 나는 새들의 이야기까지 그녀가 보고 느낀 모든 생동감 넘치는 세상의 모습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듣고만 있던 허도령의 텅 빈 눈에 조금씩 흥미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세상의 즐거움을 다시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원령은 들에서 꺾어온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그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꽃이지만 향기가 참 좋지요. 이렇게 작은 생명도 꿋꿋하게 피어나 제 향기를 뽐내는데 우리 도련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허도령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원령에게 물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렇게 재밌는 곳이요? 네, 도련님. 때로는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일이랍니다. 원령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도령은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원령은 자신의 고단했던 과거와 그럼에도 잃지 않았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원령의 긍정적이고 강인한 기운은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허도령의 시든 마음을 적셔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와 비례하여 허도령의 병세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도 늘었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천장만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며 원령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애틋하고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뿐인 부부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령의 지혜는 맑은 샘물뿐만 아니라 한 청년의 꺼져가던 삶의 의지까지 다시 솟아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허진사 댁에 조금씩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이를 시기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정의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김대감이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허진사 댁의 넓은 땅을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별장을 지으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진사가 몰락해가는 것을 즐기며 그가 완전히 무너져 헐값에 땅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죽어가던 허진사 댁이 갑자기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김대감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김대감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세등등하게 허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자한 척 웃으며 허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이리에 그것처럼 탐욕스러웠습니다. 허진사,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내가 보니 진사댁에 남은 저 밭은 이제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더구먼. 그러니 내가 특별히 인정을 베풀어 그 땅을 사주려 하오. 이 돈이면 당분간은 식구들 굶을 걱정은 면할 수 있을 게야. 김대감이 내민 돈은 땅값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푼돈이었습니다.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강탈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지요. 허진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마지막 남은 땅을 팔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김대감의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허진사,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곧 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소? 내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은 없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은 더욱 교활한 수를 썼습니다. 그는 말주변이 좋고 아첨에 능한 장서방이라는 자를 허진사에게 보냈습니다. 장서방은 자신이 마치 허진사를 위하는 척하며 온갖 그럴듯한 말로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사 어른, 김대감님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저 쓸모없는 땅을 붙들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나갈 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헐값에라도 팔아서 그 돈으로 도련님의 약값이라도 보태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감님의 눈밖에 나면 앞으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양반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실리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부디 가문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허진사는 귀가 얇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대감의 협박과 장서방의 감언이설에 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저 땅을 팔아서 아들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권세가의 미움을 사서 좋을 것은 없지 않은가? 그는 거의 땅을 팔기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고민을 방 안에서 허도령을 간호하던 원령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허진사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서 그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진사 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터전마저 탐욕스러운 권세가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진사가 김대감에게 땅을 팔아넘기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을 때 원령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허진사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그 땅에 저와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허진사는 내가 땅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며 탐탁지 않아 했지만 우물을 파낸 그녀의 비범함을 떠올리며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윤씨 부인은 계집이 미쳐서 날뛰는구나라며 혀를 찼지만 원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땅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위치한 돌이 많고 척박해 보이는 밭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로 김대감의 말처럼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원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밭의 흙을 직접 밟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줌의 흙을 손에 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흙의 감촉과 냄새만으로도 그 땅이 품고 있는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이 땅의 흙은 일반적인 논밭의 흙과는 달랐습니다. 물기는 적었지만 다양한 광물질과 영양분을 품고 있는 듯 독특하고 건강한 향기가 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밭 곳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잡초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쓸모없는 풀이라고 여겼지만 원령은 그것들이 예사풀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약한 독성을 지녔거나 혹은 특정한 약효를 지닌 식물들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 땅이 평범한 곡식이 아닌 특별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밭을 한 바퀴 둘러본 원령은 확신에 찬 얼굴로 허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 땅은 결코 쓸모없는 흉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이 땅은 쌀을 심어 굶주리는 땅이 아니라 약초를 키워 사람을 살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원령은 흙 한 줌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흙을 보십시오. 비록 척박해 보이나 그 안에는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귀한 약초들이 좋아하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또한 저기 자라나는 풀들을 보십시오. 저런 풀들이 자라는 곳에서는 반드시 귀한 약초 또한 자라게 마련입니다. 이 땅은 하늘이 내린 약초밭입니다. 그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거대한 목소리가 된다면 그 소리는 담장 높은 궁궐 안에까지 반드시 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계책을 넘어선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진사와 허도령은 원령의 그 대담하고도 지혜로운 생각에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우리의 진심을 한번 보여주자. 그날 밤, 허진사 댁의 부엌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가족들은 원령의 지휘 아래 눈물을 닦고 힘을 합쳐 약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운 쌉쌀한 약초 향기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모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허진사 댁에서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에게 귀한 약탕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허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허진사 댁 대문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 여러 개가 걸리고 그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탕이 끓고 있었습니다. 원령과 윤씨 부인, 그리고 허도령은 직접 국자를 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정성껏 약탕을 퍼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신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에나마 백성들께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이 약탕을 마련하셨습니다. 부디 이 약을 드시고 아픈 몸을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허도령은 목이 메어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여 약탕을 건넸습니다. 윤씨 부인 역시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눈물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공짜 약을 얻으러 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과 약탕에 담긴 절박한 사연을 듣고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약탕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허진사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진사 어른이 그럴 뿐이 아닌데? 필시 모함일 것이야. 보시오. 역모를 꾸민 자가 어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백성을 구한단 말이오. 김대감, 그 자가 워낙 탐욕스럽다 하더니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잡는구나. 세상 참 무섭다. 누명을 쓴 양반가의 눈물 젖은 약탕 나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장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허진사 댁 아픈 약탕을 마시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억울함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감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대로했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그는 포졸들을 보내 잔치를 멈추게 하려 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허진사 댁을 인간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방해는 백성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지요. 원령의 지혜는 정확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나눔은 그 어떤 칼이나 권력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었고 그 강물은 이제 굳게 닫힌 궁궐의 문을 향해 세차고 거침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령은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허진사 댁 앞에서 벌어진 약탕 나눔 잔치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는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장터의 상인들, 글 읽는 선비들, 심지어는 궁궐을 드나드는 내관, 궁녀들까지 모두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허진사와 그의 가족들이 벌이는 눈물겨운 선행에 대해 말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되어 마침내 용상에 앉아있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보고하는 신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고 무엇보다 민심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말에 사안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허진사라는 자가 진정으로 역모를 꾀한 자가 맞느냐? 역모를 꾀한 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한다는 것이 과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임금이 의문을 제기하자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필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교활한 위선일 뿐입니다. 김대감의 편에 섰던 신하들은 주장했지만 평소 김대감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다른 신하들은 맞섰습니다. 전하, 민심이 이토록 들끓는 데에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옵니다. 사건을 재조사하여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현명한 군주였기에 민심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왕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당장 의금부의 수사를 중지시키고 공정하기로 이름난 암행어사를 비밀리에 파견하라.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과인에게 고하라. 임금의 특별 명령이 떨어지자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안절부절 못했고 허진사의 가족들은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령이 뿌린 작은 씨앗은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기름진 밭을 만나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이 만들어낸 거대한 여론의 힘은 마침내 하늘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대감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그저 힘없는 양반 가문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무서운 민심의 바다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칼날은 그의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는 곧바로 비밀리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허진사 댁의 약탕 나눔 잔치에 섞여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진사와 김대감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지요.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먼저 허진사가 공무를 진상하던 날 운반 과정에서 김대감의 수하들이 약초 상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대감과 결탁했던 내의원 하급 관리를 신문하여 모든 것이 김대감의 지시로 이루어진 조작이었음을 자백받았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김대감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추악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은 일,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일, 심지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고를 횡령한 흔적까지.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암행어사는 마침내 임금 앞에 나아가 조사 결과를 고했습니다. 전하, 허진사는 영모 누명을 쓴 죄 없는 충신이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를 기만한 김대감이 있었나이다. 임금은 보고를 받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과인의 눈과 귀를 막고 조정을 능멸하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김대감을 파직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하라. 또한 그를 의금부로 압송하여 대역죄를 물어 가장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 다시는 조정을 넘보지 못하게 하라. 김대감은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즐기다가 들이닥친 의금부 나졸들에게 쇠사슬로 묶여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아첨하던 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요. 그의 몰락은 권력이 영원하지 않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늘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편 허진사는 모든 누명을 벗고 영광스럽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며느리 원령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원령의 지혜와 진심이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허진사 댁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허진사가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온 가족이 대문 앞에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기쁨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깊은 회한에 휩싸여 있었지요. 모든 것이 며느리 원령의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천한 거지 소녀가 사실은 하늘이 내려준 은인이자 이 집안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진짜 복덩어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을 맞이한 뒤 조용히 원령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원령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어서 일어나십시오. 원령이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다. 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늙은이의 편견과 아집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으며 우리 집안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더냐. 나는 너의 시험이 될 자격도 이 집안의 안주인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부디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평생 굽힐 줄 몰랐던 그녀의 꼿꼿한 자존심이 원령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 앞에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령은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님, 고개를 드십시오. 지난 일은 모두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어찌 허물을 따지겠습니까? 원령의 너그러운 용서에 윤씨 부인은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령의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아가, 원령아,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끼고 위하며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섬기겠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령을 구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좋은 방을 원령에게 내어주었고 손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면 가장 먼저 원령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변화는 허진사 댁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마저 걷어내는 따뜻한 햇살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원령은 이제 더 이상 이름뿐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허진사 댁의 지혜로운 며느리이자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허진사의 억울한 사연과 원령의 지혜로운 대처는 임금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임금은 허진사의 충심을 높이사 그에게 작은 벼슬을 내리고 몰수했던 재산과 함께 큰 상금까지 하사했지요. 또한 허진사 댁의 약초밭을 나라의 약초밭으로 지정하여 내의원에 약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허진사 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약초상이 된 그들의 집에는 좋은 약초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요. 그들은 명실상부한 한양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진사 댁 사람들은 결코 교만해지거나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령의 뜻에 따라 그들이 얻은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 힘썼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 그들의 목을 축여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복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기회일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온 가족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허진사 댁은 매년 수확한 약초의 일부를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위해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위원을 세워 돈 없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지요. 또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사제를 털어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실천하는 활인, 즉 사람을 살리는 선행은 한양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허진사 댁을 몰락한 양반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을 나누는 집, 의로운 부자라고 부르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지요. 한편 집안에 가득한 화목하고 맑은 기운 덕분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허도령은 마침내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창백하고 무기력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하여 아버지를 도와 약초상 일을 도맡아 했지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 그는 마침내 자신을 구원해준 원령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름뿐인 부부가 아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남루한 거지 소녀였던 원령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의 현명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사랑은 한 가문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되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허진사 댁은 몇 대에 걸쳐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초심을 잃지 않고 원령이 남긴 나눔의 가르침을 가훈으로 삼아 대대손손 실천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느덧 원숙한 안주인이 된 원령은 이제는 늠름한 가장이 된 남편 허도령과 함께 처음 약초를 심었던 그 언덕의 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밭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좋은 약초들이 푸르게 자라나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부인, 가끔 생각해보. 만약 그때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찌 되었을지 말이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려. 원령은 남편을 보며 소녀 시절처럼 맑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니었더라도 도련님과 대감마님께서는 분명 다른 길을 찾아내셨을 겁니다. 저는 그저 웅크리고 있던 새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작은 바람을 불어주었을 뿐인거려. 그녀는 멀리 자신들이 세운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서당에서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지요. 저는 어릴 적 늘 배가 고팠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높은 벼슬에 오르거나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원령은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재물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서로를 믿고 아끼는 그 마음 안에 진짜 복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말에 허도령은 아내를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루한 거지 소녀였던 원령.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가문을 절망의 늪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가치를 이룬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한양성 북촌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였던 허진사 댁의 명성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는 드넓은 기와집에 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지만 지금 그곳에 남은 것은 쇠락의 기운과 깊은 한숨뿐이었지요. 허진사는 본래 심성이 어질고 학문이 깊었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둡기 짝이 없는 선비였습니다.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서툴렀고 사람 좋은 성품 탓에 교활한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지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상단일은 사기를 당해 망했고 믿었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부르는 가세를 급격히 기울게 만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선산과 낡은 기와집. 그리고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유일한 아들 허도령이 몇 해째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병의 원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가 허하고 마음이 약해 생긴 병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뿐이었지요. 한때는 총명하고 기계가 넘쳤던 아들이 이제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겪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에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허진사는 텅 빈 곳간을 한번 둘러보고 아들이 누워있는 안채를 한번 바라보고는 마당의 텐마루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한숨소리는 낡은 기와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집 전체를 더욱 음울하고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아내인 윤씨 부인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곱게 자란 뼛속까지 양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난은 견딜 수 없는 수치였지요. 예전처럼 하인들을 부리기는커녕 이제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거친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신경질과 한탄은 이미 기온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저와 함께 죽어주시지요. 그녀의 울음 섞인 원망이 허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위로할 말도 기운을 차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 것만 같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허진사 댁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 대신 절망과 한숨만이 가득한 죽은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조차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어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은 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운명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희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허진사 댁의 시간은 그저 더 깊은 나락을 향해 느리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허진사가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고 있을 때 낡고 삐걱거리는 대문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어린 소녀 하나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걸치고 얼굴은 때 국물로 시커멓고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거지 소녀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허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집안 형편에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은 굶은 듯 기절한 채 미동도 없는 소녀를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부축하여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와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는 아내에게 말해 겨우 남은 쌀로 묽은 죽 한 그릇을 쑤어 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녀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원령.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죽 그릇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진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그릇째 들고 마시기 시작했지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소녀의 몸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허진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다음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진사 댁의 마당과 집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와본 집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녀의 눈은 남루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게 맑고 깊었으며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원령은 다시 허진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돌하고도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래, 무엇이냐? 이 댁은 망할 집입니다. 무엇이라? 허진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떠나는 집입니다. 원령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의 기둥인 대감마님은 마음이 떠나 있고 안주인마님은 희망을 떠나보냈으며 도련님은 삶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도 흩어져 떠나고 있으니 복인들 어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르고 썩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허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거지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신의 집안 형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왠지 모를 서늘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허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원령은 허진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차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와 흩어진 마음들을 쓸어 담고 마른 곳에 물을 주고 썩은 것을 도려낸다면 이 댁에도 다시 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령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는